우선 첫 번째 내용은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던 딱 봐도 아시겠죠? 네, 나의 건강 기록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보도자료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보도자료는 항상 이렇게 네모 모양, 뭐 혹은 동그라미 모양 이런 기호들로 연결지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전체적인 줄글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건요, 제가 이거를 언제 이렇게 배포를 했는지의 날짜는 적지 않았어요. 근데 배포 날짜를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해보면서 읽어볼게요. 보건복지부 그곳과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거기서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6월 30일 오전 11시 플라자 호텔에서 카카오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건복지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줄여서 의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의 건강 기록에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것은 하나의 명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없이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냐면 네이버와 카카오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목을 찾으라고 하면 카카오 네이버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난다. 이 둘이 협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제목 자리를 띄워놓고 나서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는 주체와 그리고 그의 행위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카카오 네이버가 중심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읽어봤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의정원, 카카오 네이버와 업무 협약 체결하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정답이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카카오와 네이버만 이렇게 추려서 제목을 정한 이유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사실은 되게 사적인 서비스 아닌가요? 사적인 서비스인데 이거는 공적인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가지고서 그 의미를 더해주게 된 거예요. 공공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이 사적 서비스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적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걸 공공 서비스와 연결지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그런 점을 딱 건드렸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봐둘만 해서 아마 그 지점을 강조하려고 제목에다가 넣은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헬스웨이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죠. 그것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다 시간의 선후 관계가 딱 나오죠. 전에도 국민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저장,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2월 24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면 이미 출시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건 나의 건강기록 앱이에요. 이미 얘는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편의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와 네이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런 마이헬스웨이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이 건강정보 앱,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나의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 점이 찍혀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 주의 깊게 봐야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뭐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기술을 이용하면 문제를 발견하는 것까지만 됐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까지 가능한 것처럼 현재가 나와 있어서 그거 틀린 거 찾는 이런 문제 나왔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도해, 저장, 활용까지 나왔으면 그걸 이렇게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 그 각각의 내용들은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계를 지워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늘 항상 하잖아요. 한계가 어디까지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의 한계를 범위를 지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이렇게 별표 모양이 터져 있는 각주가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주와 관련해서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나의 건강기록 앱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이력,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 이렇게 세 가지 기관의 협력이 없으면 나의 건강기록 앱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죠. 그럼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 앱을 출시한 이후 앱 사용 후기에 따르면 본인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 앱을 활용하면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대요. 이에 두 주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도 나의 건강기록 앱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계획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럼 대충 이제 이 보도자료가 배포된 연도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2021년에 이거에 배포가 된 거고, 여기 보니까 6월 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럼 여기 즈음이겠죠. 그러니까 2021년 6월 즈음에 아마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이전에 2월 24일에는 우선 나의 건강 기록 앱이 있었고, 6월 30일에 체결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 다음 카카오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로그인하고 실제 사용하게 되는 건 9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개선 요청 방안을 반영하여 2021년 중 아이폰 버전을 출시할 것이고요. 사용자 기능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UI와 UX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지문에서 활용이 되더라고요. UI는 이 사용자가 처음에 딱 어떤 서비스를 들여다봤을 때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디자인, 그런 것을 UI라고 하고요. UX는 어떤 서비스를 그 유저,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UI나 UX는 사용자 기능 개선이라고 앞에 써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에 특히나 뭐 앱이나 컴퓨터로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디자인적인 측면을 UI, UX로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스타벅스의 앱을 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어떤 메뉴나 혹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엄지손가락만으로도 쉽게 누를 수 있게 아주 큼지막하게 버튼들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손을 두 손을 다 이용해서 써야 되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딱 잡고 핸드폰을 딱 잡고 이제 엄지손가락만으로 탁탁탁 눌러서 해결할 수 있게 그런 게 바로 UI, UX가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항상 보도자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간 서비스를, 네, 제가 아까 사적 서비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민간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이런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뭔가 민간 사업 서비스를 그것에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로도 연결을 지은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 민간 서비스의 많은 산업들은 자유 경쟁 체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서비스를 잘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느냐에 따라서 뭐 매출이 달라지고, 그죠? 근데 이제 공공 서비스는 사실 뭐 경쟁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뭐 기술 개발도 좀 더디하고 좀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민간 서비스 이것을 공공 서비스에 접목하면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과 민간 서비스의 그 질 좋은 거, 왜 경쟁을 통해서 질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같이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 기록, 개인 신체정보, 여기도 각주 있네요. 혈압, 혈당, 운동량 등 개인이 스마트기기나 의료기기를 통해 스스로 측정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 의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보도자료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이거 예정된 거 맞죠? 근데 나의 건강기록 앱은 예정된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죠. 개인 신체 정보는 의료진의 진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측정한 것이죠. 제일 마지막 각주에 나와 있었어요. 세 번째, 보건복지부는 카카오 네이버와의 협약을 통해 물론 여기에 의정원도 들어갑니다. 앱 사용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모르죠. 이렇게 해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말했을 뿐이죠. 국민들이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기, 질병관리청 여기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적절한 거였어요. 첫 번째, 나의 건강기록 앱을 사용한 후에 사람들이 남긴 후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자료의 시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보도자료처럼 어떤 시기가 굉장히 예민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시기를 연결지어서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공공기관의 건강정보를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를 꼭 보세요 라고 했었죠. 활용까지 가능합니다. 건강관리를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네, 그 후기에 보면 약간의 불편함을 호소했었고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현재 사용 중인 카카오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어서 아니요. 아직 이 보도자료가 배포된 시점에서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 3번 틀렸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해 새로운 버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을 위해서 9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죠. 우선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UX, UI로 연결지어서 선지를 만든 거예요. UI나 UX가 사용자 기능 개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사용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용자 개선을 하려면 진짜 사용자들의 심리적 패턴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앱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볼까? 뭐가 눈에 들어올까? 뭐 그런 것들이죠. 대부분 뭐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화면의 왼쪽 윗부분이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이래요. 그러면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뭐 그 회사의 로고나 그 회사의 철학,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래야 광고 효과가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앱을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것들,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을 만한 걸 그 왼쪽 윗부분에다 배치한다면 UX나 UI에 적합한 그런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말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이 되죠? 쉽죠? 자, 다음은 2021년 지속가능 경영 확산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라고 가지고 와봤어요. 아무래도 ESG가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한번 2023년에 대기업들이 처음 딱 신년사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할지 한번 잘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ESG가 한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거든요. ESG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 그런 언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출처가 어디냐 하면요. 그 경남 지역에 있는 테크노 관련한 사업에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법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ESG라는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아직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들은 잘 알겠죠. 네, 중소기업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중소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비용 및 지원 내용을 볼까요? 사업 목적은 공급망 지속 가능 경영 강화 및 리스크 관리,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 촉진, 중소기업이 수출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대상은 참여 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에요. 오, 이게 중요하다.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참여 기업 모집 광고죠? 근데 이 참여 기업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협력 중소기업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참여 기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냐면 자신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즉 ESG 확산 사업을 함께하게 되면 본인들 회사에도 좋은 거예요. 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여 기업이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란 얘기입니다. 지원 규모는 30개사고요.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딱 각이 나오시죠? 이 전체 규모, 이 지원 사업의 전체 규모는 적어도 30 곱하기 500만 원. 이 정도의 규모일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선지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저는 안 냈어요. 네. 기업 부담금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거는 그 기업 부담금 얼마, 그다음에 관련 주관을 하고 있는 기관이 돈을 얼마만큼 주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거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참여 기업을 모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막, 이거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없대. 근데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중소기업에는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도 이미지 챙기고. 좋다 하고 막 참여를 하겠죠.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을 할 거고요. 수행기관으로는 동반이가 제공하는 수행기관 풀을 활용하거나 참여 기업이 희망하는 수행기관, 자율 선정 및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참여 기업이 나오고요. 이게 명칭이 많아요. 여기는 참여 기업, 여기는 수행기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게 있어요. 이 얘기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 도와주려고 신청하라는 얘기고 수행기관은 이 중소기업에 가서 도와주는 ESG 확산 사업을 위해서 ESG라는 게 뭔지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 회사나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정해놓은 거예요. 중소기업의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행기관이어야 하고요. 유사한 지도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자문을 해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수행기관일 경우에 이 수행기관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동반이가 나오는데 동반이는 또 뭐지? 이게 뒤에 가서 나올 거거든요. 수행기관 참여 제한도 있어요. 참여 기업과 특수 관계자인 단체. 그러니까 참여 기업이 수행기관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긴 한데 자율 설정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를 설정하면 좀 뭔가 그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죠? 참여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참여 기관의 자회사 컨설팅 단체도 안 되고 풀을 제공할 테니 이 안에서 뽑아보거나 아니면 이런 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는 기관을 선정해 주세요. 그런 얘기죠. 절차를 보면 주관 기관이 나옵니다. 이게 주관 기관은 돈 주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많죠. 이거 정확히 구별해 놔야 돼요. 참여 기업은 신청하는 기업인 거고, 중소기업은 지원 돈을 받는 기업인 거고, 수행기관은 이들을 심사하는, 네. 뭐 이것저것 교육도 해주고,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줄 만한 그런 기업인가, 심사도 하고, 이런 기관이 수행기관. 돈을 주는 기관은 주관기관. 사업 공고를 하고요.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을 보면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관기관은 돈 주는 데고요. 참여기관은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수행기관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참여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참여기관은 ESG 평가를 준비하고 현장 실사를 갑니다.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죠.
인터뷰하고 사후 질의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해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럼 다음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사업 성과를 나중에 평가까지 하고요. 모든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을 한 후에 그 결과가 좋았는지를 꼭 평가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갑니다. 서류 심사하고요. 결과 통보하고요. 평가 항목. 자, 제가 표가 나오면 표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ESG는 이렇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게 앞자입니다. 탄소에너지, 폐기물 사용량 축소를 노력했는지, 환경 관련 보유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려면 이런 검증 자료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맞춰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걸 쭉 지속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 얘기죠. 밑에 볼게요. 유의사항. 지원 대외 대상이에요. 부도, 휴업이나 폐업, 국세 체납 처분, 채무 불이행자 파산, 회생기업 등등등 이런 회사들은 지원이 안 돼요.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회생한 기업일 때는 당연히 가능하다 이런 거죠. 회생인가, 인정을 받은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까만색 됐다. 왜 이렇게 색깔이 안 보여나 했어요. 그다음에 전년도 12월 매출 기준 100억 원 이상 기업. 대출 서류에 미비 또는 서류 심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고요. 또 사업 성과를 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좀 여러 가지 제반 자료, 전대 자료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이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도난 기업은 회생인가를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자, 부도가 났어도 회생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맞대. 틀렸습니다. 뭐가 맞아. 틀렸습니다. 참여기업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어요. 여기 특수관계다. 그쵸? 참여기관은 ESG 평가를 위해 현장 실사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 네, 동반성장위원회거든요.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제시해 준 거예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가보면 선정한 수행기간 선정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수행기간 자율 선정 가능하고 공단위가 제공하는 수행기간 이것도 역시 풀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다음 중 ESG 확산 사업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자료. 환경 경영 시스템의 인증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네, 환경 경영 인증 시스템 인증. 됐죠? 네. 이걸 활용하게 되면 환경 부문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회 부문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 이걸 준수해야 된다. 맞네요. 재무제표 작성을 투명하게 해온 기업은 지배구조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네, 맞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배구조 부문 평가의 검증 자료로 활용된다. 자료를 봐야죠. 근데 재무제표가 여기 있어요. 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가 지배구조의 부문에 해당하는 검증 자료가 아니라 사회 부문의 구분을 지었을 때 여기에 평가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물론 재무제표 작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요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무제표를 보겠죠. 네. 근데 우선은 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표가 보여주는 1차적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재무제표가 평가 항목엔 여기 있는데 검증 자료는 여기 있다? 그럼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요거 헷갈릴 수 있겠군.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문제를 출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미리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닌데 바로 찾는 거. 이렇게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죠. 기억부터 리을의 뜻인데요. 자, 기억은
여기 전담. 전담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맡거나 혼자서 담당하는 것을 전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니은으로 가봤더니 실사. 이거 좀 웃으면서 푸셨죠? 실물, 실경, 실황 따위를 그리거나 찍은 그걸 실사라고 우리가 동음이의어로서 이야기하잖아요. 직접 사진을 찍는 거, 그게 실사. 네. 그것도 실사고, 여기에 실사는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그 실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동음이어의 뜻을 얘기한 거죠. 회생,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 그다음 디귿은 했고요. 그리고 리을, 리을을 보면 대반.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그것을 대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뜻과 관련지어서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LH, LH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LH의 사전 청약과 관련지어서 일반 공급에 자주 묻는 질문 5개를 추려왔어요. 5개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을 그냥 보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받겠지 뭐 이러면 안 되고 직접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아파트나 평형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 6번에 3번을 수정을 했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랑 좀 다를 겁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내면서 공동명의에만 초점을 맞춰서 집 공동명의를 가지고서 제가 썼었는데요. 이거 좀 다시 제대로 봤더니 문제를 이렇게 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수정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봐요. H는 8월 4일부터 21년. 자, 여기 21년 보면 여기 옆에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시작하는 작은 따옴표 말고 끝맺음하는 작은 따옴표 있죠. 그게 지금 찍혔어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를 하면 여기 보이죠? 예. 이게 시작하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끝맺음하는 작은 따옴표. 2020년, 21년에서 뒤에 거 2자리만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 작은 따옴표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여기서 하나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사전청약 1차 지구 공공분양 일반 공급 1순위 등 자격 요건별 신청 접수를 실시했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 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 예정자거나 혹은 만 65세 노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경우라면 일반 공급이 아닌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온 이 내용은 LH의 사보, 회사 내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소식지, 회사 사보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LH가 주로 그 자신들의 회사의 사보 안에서 문제를 많이 낸대요. 특히나 이 사보는 회사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럼 그냥 LH 사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보의 내용을 문제로 내는 게 너무 이제 쉬워진 거죠. 왜냐면 자신들만 보는 내용이라 그러면 시험 문제 냈을 때 이거 뭔가 변별력이 없고 유의미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공개된 다루다 보니까 이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에 내기에 적합해진 거죠. LH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LH의 사보, 지금 이게 꽤 지난 거거든요. 2021년 거니까. 2022년에도 계속 사보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면 요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LH 시험을 보고 오신 분이 말씀하시길 엄청 그 사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저는 얼마 납입했고 몇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해야 되고 조건을 맞춰봐야 하는 문제가 엄청 까다롭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미리 사보를 좀 봐두면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아는 만큼 문제가 읽히는 법이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LH 관심 있으시면 사보를 쭉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은 이러이러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안에가 채워지지 않은 세모 모양 나오면 보도자료 느낌 딱 든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1순위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엔드 개념이죠. 하나만 만족시키면 안 되고요. 다 만족시켜야 돼요.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또 세대주로 했으니까 엔드 개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돼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이 묻는 질문 탑5예요.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5년부터 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19년에 서울시 갔다가 다시 2022년에 남양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22년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15년부터 18년까지 산 것은 날아갔어요. 그렇게 체류 기간을 정해야 하고요. 상속받은 후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기간을 인 것을 고려하는데요.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에 무주택자가 된 말부터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그 시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처분한 그 시점이 중요해지는 거죠. 소득 산정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 이 두 개를 다 본대요.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으로 이 정도래요. 그러면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보다 아래여야 하는 거죠. 자산은 부동산 이것, 그리고 자동차 가액은 이것 정도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고요. 소득 자료는 소득 종류에 따라 출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여러 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그러면 각각 다 다른 곳에서 그 출처를 다 다른 곳으로 하는 그곳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죠.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일 경우는 부동산, 이 안에 건물과 토지가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까지가 이 공동명의에 해당하는 4번의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친 거예요. 네. 저는 공동명의만 생각을 하고 집을 가지고서 선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집은 안 들어가요. 네. 건물, 토지, 자동차. 자, 그런 경우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을 봅니다. 단 동일 세대원 간의 지분을 공유할 경우는 지분 합계액을 계산한대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자동차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내 동생과 공동 지분인 거예요. 공동 명의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5대 5다. 그럼 자동차의 가액을 2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나의 재산은 1천만 원 정도만, 절반만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지분 합계액 두 개를 합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 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 이 부적격 당첨자가 꽤 많대요. 아파트를, 내 집을 좀 마련하고자 엄청 이런 거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어떤 신청을 하고 됐어요. 그런 다음 서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조건이 안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부적격으로 탈락한 이런 사람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하나 진짜 꼼꼼히 다 따져서 요즘에서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 여부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대요. 확인을 직접 해보고 제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입주자 저축을 한 지 3년이 넘었고요. 이거 아까 나왔었는데. 그죠? 여기. 자,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은 여기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또 총 30회, 월 납입금 24회니까 만족되네요.
저희 가족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대요. 무주택 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는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겠구나. 1순위로 선택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득 자료는 한 군데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소득 자료는 소득 종류에 따라 출처 기관이 다르다. 각각 그 내용에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요. 세 번째, 제 차는 이겁니다. 따로 살고 있는 제 동생과 공동명의인데요. 우선은 따로 살고 있으니까 이 말하고 있는 이 제 차라고 말하는 이 병이 자기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절반 정도 자신의 지분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봐야겠어요. 그 차를 가액이라고 하는 건 그 차의 가격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산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물건을 살 때의 가격 말고 지금 현재 가격. 거기서 어느 정도일지를 계산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 확인해 봤었죠. 마지막, 예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었는데 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시점보다는 주택을 처분한, 주택을 팔게 된 시점이죠. 네, 그 시점부터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무주택자로 계산이 되면서 무주택자여야 일반 공급이나 이런 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이 중요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는 정답 2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